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이후 2달 반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으로 협력을 넓혀가고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최근 경색된 중일 관계로 민감한 시기지만 양국의 실리를 위한 전략적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AI라는 기술적 도구가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이 인건비 따지던 시절을 넘어서 더 이상 기름을 묻히는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고 AI 로봇을 감독하는 지능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건데요. AI 흐름에 따라 제조업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드디어 4,700을 돌파해냈습니다. 네, 뚜벅뚜벅 갑니다. 네. 뭐 어떻게든 하여간 결과만 보면 계속해서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65% 상승한 4,723.10 역시 네. 사상 최고치 4,700 고지도 점령했다라는 거. 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부진해서 안타까운데요. 0.72% 하락하면서 942.18을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오늘도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연일 기관이네요. 네, 요즘엔 계속 기관이 수급 주체로 나섰고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적극적으로 받아냈고 장중에는 하지만 계속해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흐름을 보면 요즘에는 이제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예.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었다가 계속 나타나는 흐름은 결국 장 후반에는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그것도 이제 추세를 보면 위로 향한 채 거래를 마감 짓는다라는 것. 이건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지만 여전히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매수 강도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눌리거나 조정 때마다 이를 기회로 여겨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개인들은 이제 뭐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팔면 그것도 네. 기관이 받아가고 이런 뭐 패턴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경향이 있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종목별로 보면 어제와 달리 오늘 반도체 투톱이 다시 상승세를 가동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 가까운 강세 보였고요. 그래서 14만 원 다시 넘었고요. 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는 이제 현대차가 계속 강세 이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체 상승 종목이 오늘 보면 559개, 네. 하락 종목을 크게 앞서면서 코스피의 상승세 온기가 조금씩 더 확대되는 모습, 반도체 쏠림도 차츰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걱정이 된 게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1,480원 선까지 위협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주간 거래는 3.8원이 더 올라서요. 1,477.5원에 마감을 했고요. 예. 지금 올해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는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1,477.2원으로 개장을 해서 1,479.2원까지 장중에 올랐으니까 이제 1,480원 선까지 위협을 하는 거죠. 오늘 환율 상승은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가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일단 99 초반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네. 달러 엔 환율이 요즘엔 더 주목이 가는데 159엔대로 올라서면서 엔화 가치가 1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간밤 발표된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생각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상으로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후퇴했다라는 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 뭐 한일 정상회담도 했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쓸 거라는 예. 예상 때문에 엔화 가치가 빠르게 약세로 돌아서니까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율을 내릴 만한 재료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이 계속해서 작년 연말 고점 수준이었던 1,480원을 이제 위협하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선 또 외환 당국이 개입할 것이란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480원 선이 위협받게 되면 당국이 구두 개입이든 아니면 실물 개입이든 작년 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때처럼 내려갈지 또 그것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480원 선이 뚫리면 1,500원까지 가는 건 또 금방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추세라고 네. 보는 건데 일단 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이제 작년의 추세로 보면 그 마지노선을 1,480원 선으로 예. 봤기 때문에 장중에 이걸 터치하니까 당국이 바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고 상승 압력을 더 받게 된다면 사실 1,500원 선까지 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국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네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12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월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1,173조 6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11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네. 거고요. 이제 이 감소폭만 보면 12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이기도 합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장 네, 많이 예.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7천억 원 줄면서 이것도 34개월 만에 하락 전환. 전세자금 대출도 8천억 원 줄면서 4개월째 감소세. 그밖에 이제 기타 대출도 1조 5천억 원 감소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차례 큰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특히 은행들도 연말이 되면서 총량 관리에 나선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건 일단 주담대가 이렇게 감소로 전환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네. 이례적인 것이고요. 지금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죠. 그래서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어쨌든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 가격은 오른 네.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지금 꿈틀꿈틀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비규제 지역에선 주택 거래량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가계 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해서 경계심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로 쿠팡이 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쿠팡이 로비를 계속하고 있나요?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옹호하고 나섰네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면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압박하고 차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출한 거예요. 공화당 소속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의 경우에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이거의 한 사례다. 이렇게 쿠팡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밖에 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도 뭐 쿠팡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쿠팡에 대한 압박이 무역 합의 위반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게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의 책임을 지금 물리려는 한국 정부, 한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쿠팡을 끼워 넣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지만 이제 영업은 한국에서 영위를 하고 있으니 한국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결국 이게 또 한미 간의 통상 무역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단은 뭐 의회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고 실제로 쿠팡이
이제 쿠팡 INC를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미 정부 의회를 상대로 대규모 로비를 해왔다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로비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네. 한국 정부 의회를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 우리 정부는 일단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오해다라고 이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 정치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태세가 바뀔 것 같진 않고 좀 우리한테는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당국이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쿠팡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네네.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기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영업 정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탈세 여부로 세무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미 정치권이 쿠팡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상당한 우리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까 쿠팡 국정 말씀하셨는데 쿠팡이 그럼 한국 회사냐 미국 회사냐 선뜻 답하실 수 있겠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은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쿠팡 INC 최대 주주이자 쿠팡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은 또 미국 사람이죠. 미국적이고, 미국 예. 국적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에서 매출이 90% 이상 나타나고 있고, 핵심 기반 뭐 물류센터라든지 핵심 기반들을 다 한국에서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 영위하면 지사가 있으면 당연히 한국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미국의 로비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한국 정부에 압박을 넣는다. 지금 김범석 의장이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 청문회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이게 의심을 사는 게 이런 식의 미국 의회나 정부로부터 내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인이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나타나지 않고 있나? 이제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의 폐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플랫폼의 규제, 뭐 플랫폼이 이 공룡처럼 커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 서비스가 없다라는 한계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사례가 이번 쿠팡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자,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로 여겨지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국내 핵심 기술 유출 통로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게 이제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이거 되게 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외국인 직접 투자 늘리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막 문호를 개방해 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더니 일종의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이제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서 이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최근 5년간 국내 기술 유출로 산업계가 받은 피해 규모를 측정해 봤더니 23조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유출된 기술 건수 110건이고 그중에 33건이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 거니까 자칫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방치돼 있었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서 어떤 그 허점이 있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합작 법인을 세운 뒤에 기술 유출을 합작 법인을 통해서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보 심사가 좀 허술하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이제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안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 지분 50% 이상을 취득해야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보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게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50% 조금 미만으로 지분 갖고도 얼마든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손봐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 의결권 그 취득 지분율이 1%만 돼도
안보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차이가 크네요. 예.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직접 투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수합병 같은 직접 투자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지배하거나 혹은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다 심사 대상에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이 탈취되는 이런 세력들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이런 제도적인 허점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 법 개정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직후 환담 행사에서 함께 드럼을 연주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 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요 의제,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나오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파격적으로 네. 대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숙소까지 예. 총리가 마중하러 나오는. 그 외교적으로 되게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예. 상당히 대우를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고향이고 선곡으로 되고 있고 지역구고.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던 네. 지역이고 나라라는 말로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왔던 부분도 있고 이제 백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네네. 이어져 온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도 있는 네. 정상회담이었고요. 자, 양국 정상이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안점으로 보시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에 서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운 불안정한 시기고 보호주의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네. 이런 시점에서 자유무역과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한일 양국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주도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AI라든지 반도체 플러스 이제 로봇이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이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이 많이 중요한 시점이고 정상회담에서도 AI라든지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도 많이 언급됐고 이러한 글로벌한 경제 질서가 변하는 과정에서 산업 측면에서도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때 한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규범으로 설정하는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은 이제 글로벌한 규칙을 네. 받아들이는 네. 어떻게 보면은 룰 테이커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국제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AI 시대가 되고 여러 산업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규범이나 기술적인 규격이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못 보던 질서들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양국이 제조업 강국이니까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런 국제 질서를 좀 새로 만들어 나가자. 네. 이런 의미가 가장 깊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산업 협력도 있고 또 통상 협력 또 이야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정상이 가장 주역 있게 생각한 부분이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좀 중요시 됐고 네. 물론 이제 이번에 특히 안보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긴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멀로주의를 표방하고 네. 그러면서 그 세계 경찰 역할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한일이 협력해서 동아시아 질서를 좀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돈로주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몬로주의 플러스 도널드 네. 트럼프의 정책을 합쳐서 돈로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뭐 경제성이 없으면은 동아시아에서의 개입이 뭐 줄이갈 수도 있고 예. 한일 양국으로서는 그러한 미국하고의 한미일 건조가 중요한 시점이고 뭐 일정 부분 지원이나 부담을 쉐어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경제 분야, 안보 분야에 집중을 해서 두 정상이 회담을 나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일 정상이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네. 사실 한일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사 문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건데, 근데 이제 과거사 문제 가운데서 네. 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거는 좀 상대적으로 역사 문제에 좀 덜 민감한 부분부터 좀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역사 문제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간제치형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뭐 새로 역사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막 계속 진전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거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이 대처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얻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른 뭐 논란 없이 이 부분은 양국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물론 법적 책임이라든지 예. 이런 뭐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작은 성까지만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는 수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정도로 네, 생각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사실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는 한일 정상이 상견례 정도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 첫 일본 방문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전 총리 재임 중에 논의했던 셔틀 외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네. 정상적으로 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셔틀 외교가 이미 정착되는 방향으로 세팅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겠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의 단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언제 딱 만나겠다 그 확정 지은 게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겠다. 이 정도 구두 합의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신뢰도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한일 간의 협력의 레벨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시기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안 좋잖아요. 저희 일본 사나이 총리의 그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이 발언으로 굉장히 안 좋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바로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일본에서는 약간 몸이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일본 언론에서는 독도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교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네. 뚜렷하게 일본을 지원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코너에 몰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조기 전선으로 하자 선거로 돌파 지금 중요한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중국 사이의 예. 균형으로 잘 잡았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간자적이죠. 균형적인 입장으로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양쪽으로 치였잖아요.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편안한 위치에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치가 뭐 경제적인, 산업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위치가 좋은 포지션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자민당이 우위에 점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의원도 해산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번 정상회담을 자기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한켠에서 좀 고려를 해서 정상회담에 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막 그것이 이제 대부분은 아닐 거고 이미 많이 그 조율됐던 날짜이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결정되다시피 했던 토에 이제 중일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뭐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한일 간의 동맹 관계,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중일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중요시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NHK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를 좀 중심에 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을 강조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을 콕 집어서 강조한 이유 뭘까요? 네, 이제 먼저 NHK하고의 인터뷰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에 우리나라가 개입하는 것이 그 국익 싸움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중일 FTA에 관심이 가지고 있고 한중일이 협력 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이 중국을 본세한다 이런 뭐 위기 의식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중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한미일의 동맹적인 관계, 그러니까 한일 코어로 한 이제 국제 질서를 뭐 한미일 차원에서 확대하면서 이제 산업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공급망 협력도 거기에 포함되고 다만 지역의 경제 협력, 지역에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이런 관계는 한중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중일의 관계를 앞으로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간주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중일 한미일의 균형으로 잡아가면서 결국은 그러한 한중일의 협력 툴 속에서 중국하고 일본의 네. 악화된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중재자로서 풀어가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 중일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네. 앞서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군사 관련한 모든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고 실제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한국 기업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제재에 나선 모습 이에 대한 파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네. 크게 남았다라는 보도라든지 보고는 없습니다. 아주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이. 예. 네, 재고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 중국이 휘토리유라든지 아니면 휘토리유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을 포함해서 자원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은 뭐 재고가 소진된 시점에서 일본의 핵심 소재라든지 부품의 생산량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뭐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서 공업의 기간이 되는 이런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차단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영향을 없다.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고 반사이익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기초 기술이랄지 기초 제품 부분을 우리가 또 공급 못 받아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포토레지스트와 네. 같은 일본이 90%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도 히토리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생산이 차질된다 하면은 물론 해외 생산량도 있지만 예. 이제 중국에도 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중국도 물론 일본도 네. 보복을 하면서 네. 포토레지스트 수출 안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상호 무기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간도는 네. 조절을 하지 서로 조절을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지면적인 공격은 좀 피해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우야무야하는 게 되는 부분을 좀 바라는데 이제 중국 입장은 발언의 수정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근데 쉽게 해결에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 극우적인 인사기 때문에 절대 이 발언을 이렇게 굽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 그런 지지층을 부분이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일본 내 보도나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예. 한일 간의 네. 그러한 협력이 이제 일본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돈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한 동맹 극의 와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각국하고의 이제 협력을 또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CPTPP에 관해서 언급은 없었던 부분은 네. 있는데 그것도 수산물 수입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산물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CPTPP를 해야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다른 GDP 상승 효과도 있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들어오면서 그 CPTPP의 경제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셔틀액을 통해서 그 부분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논평들도 나오고 있나 보죠. 환영한다. 네. 한국이 들어오는 거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뭐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니까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시기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네. 또 국익이 우선시 돼야죠. 네. 네, 맞습니다. 잘 해 나갈 거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해가 밝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코스피도 뭐 거의 2000 초반 그랬죠.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퍼오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많았는데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할 만큼 세계 경제가 기묘한 회복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테프론 경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프론이라고 하면은 우리 프라이팬 코팅하는 그 테프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름을 봤을 때 진짜 그 테프론인가 해서 봤더니 진짜 그 테프론 코팅이 된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늘러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이 경제에 늘러붙거나 무너지지 않고 튕겨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말 잘 붙였네요. 실제로 2025년 글로벌 성장률은 약 3%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봄과 여름에 우울했던 전망치를 한참 웃돈 수치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이민 감소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193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전혀 꺾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과거의 보호무역주의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 계속 높이고 네. 그러면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다자 체제, WTO 체제 맞습니다. 나오고 자유무역 체제가 대두가 된 건데 네. 그러면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게 상식일 텐데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버티는 겁니까? 사실 뭐 그 원리가 달라진 건 아닌데요. 이제 교과서에는 시작과 끝만 있으니까 우리가 중간을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성공해서 잘 된 게 아니고요. 시장의 적응력이 승리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관세 장벽을 쌓아도 민간 기업들은 그 공급망을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여러 전략들을 펼치거든요. 결국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에 정말 간신히 끈질기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도가 어렵더라도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지면서 적응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정책엔 늘 대책이 있거든요. 뭐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를 외치면서 미국을 다시 이제 제조업의 나라, 공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제조업은 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점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역설인데요. 세계 경제는 버티고 있는데 정작 보호무역의 혜택을 받아야 할 미국 제조업은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율이 0%이길 바라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고 호기롭게 외쳤는데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지난 1년간 미국 공장의 고용은 오히려 0.06% 감소했고요. 제조업 경기는 2025년 3월 이후로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많이 해라 미국에.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관세 장벽 높이면은 수입품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나 우리 뭐 삼성전자나 다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왜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국산품이 잘 팔리고 미국 공장이 막 활발하게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도 잘 봐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이제 비용의 역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뭔가 물건을 뚝딱 만들어낼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 접착제, 코팅제, 뭐 특수 플라스틱 같은 중간재가 상당히 필요한데 네. 이거 다 수입입니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원가 비용이 확 뛰어버리니까 공장주들 입장에서도 재료비가 비싸서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안 만드는 거죠. 둘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 건 수십 년을 보고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리고 법적 공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금리까지 잡는 이제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높이니까 빚을 내서 장비를 사야 하는 제조업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거의 안 좋게 사라지고 다 외부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하려면은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미국 제조업이 다 힘든 건 아니잖아요. 잘 되는 분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예가 예.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컴퓨터 장비와 반도체 분야입니다. 다른 제조업 분야는 다 마이너스인데 반도체 분야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도 분명 있는데 이 정책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정책적 비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반도체 다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거에다가 관세 매긴다고 했었는데요. 반도체 부품만큼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산업, 특히 AI 산업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핵심 부품에는 관세를 안 매긴 건데요. 심지어는 중국이 최첨단 AI 칩을 못 만들게 하려고 했던 수출 통제도 조금 풀었잖아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도 알게 모르게 자유무역을 했던 분야만 살고 관세 장벽을 친 분야는 죽는 결과가 나타난 게 지난 한 해의 모습입니다. 그래 교과서 얘기가 맞아요.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냉정한 현실인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제조업 어쨌든 간에 살린다고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럼 계속 쇠퇴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쨌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부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 기술이 끼어들어서 새로운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제조업의 챗 GPT 모먼트가 시작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챗 GPT 모멘트. 뭐 챗 GPT가 뭔가를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챗 GPT는 뭐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컴퓨터 통해서 뭘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것과 챗 GPT가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이 지난 1월 5일에 선언한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죠.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이제 모니터 속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우리를 도와줬다면 이젠 AI가 로봇의 몸을 입고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CES 2026에서 그런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공장에 썼잖아요. 지금도 뭐 자동차 만드는 거 보면 로봇팔이 이렇게 해서 뭐 차 부품 옮기고 올리고 조립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러면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피지컬 AI와 이런 물리적인 로봇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아주 옛날 걸 좀 설명드려야 극단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1985년 GM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 회장이 이제 로저 스미스라는 분이었는데 무인 공장을 만들겠다고 이미 로봇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85년부터요? 85년에요. 근데 이게 이제 눈치 없는 기계라는 별명을 가졌었는데요. 로봇들이 차종도 구별을 못하고 페인트 칠도 이제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멈추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장을 폐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일이 조금만 발생해도 이제 고장이 나는 기계, 그냥 말 그대로 기계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세월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계속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어졌던 겁니다. 시키는 것만 잘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AI 로봇은 sim to real이라고 하는 격차를 극복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이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가상에서 아무리 훈련을 시키더라도 현장에서 조명 하나만 바꾸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해서 과거에 현장에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바보 로봇하고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대 AI 모델이 방대한 센서와 카메라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간극을 메워버렸습니다. 덕분에 이제 로봇이 달걀을 짚는 아주 섬세한 작업부터 용접, 조립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처럼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조업에 쓰이던 로봇들은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그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지만 판단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챗 GPT 같은 AI가 두뇌가 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사람과 같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흐름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사람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깐부 해동도 우리나라에서 네. 했던 그 젠슨 왕인데요.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붙어가지고요. 미국의 재산업화를 자기가 돕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로 팍스콘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완전 로봇화된 공장을 짓도록 돕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흐름은 이제 실리콘밸리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피터 틸 이야기 많이 하죠. 네네. 페이팔 창업자인데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의 목표가 굉장히 대담합니다. 아직까지 지구에서 반도체 장비의 절대 강자는 네덜란드 ASML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노광 장비는 여기가 탑이잖아요. 다른 오로지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엑셀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할 만큼 아니, 노광 장비를 엑스레이만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그런 기술을 오. 하겠다는 스타트업에 피터 틸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 투자의 향방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는 제조업, 하드웨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피지컬 AI가 궤도에 오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하는 공장의 모습,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로봇들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하던 그런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는 공장의 풍경들이 다 달라지겠네요. 완전 달라지겠죠. 이제는 기가 팩토리라는 게 사라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공장 무조건 커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작고 분산된 공장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큰 제조 물품들은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A를 조립하던 로봇은 A만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로봇 하나만 갖다 놓고 코드만 수정하면 그 로봇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생산 라인을 길게 늘어뜨려서 모든 로봇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사실 제조업이 계속 공장을 옮겨 다니잖아요. 인건비 찾아서요. 그렇죠. 근데 사람 안 쓰고 로봇 쓰면 인건비 싼 데 찾아다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인건비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규모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는 작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진정한 리쇼어링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소비자가 있는 도심 근처에 작은 공장을 짓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과 사람이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좁은 시설이 깨끗하게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그럼요.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AI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게 있는 건데 맞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이 분야 꽉 잡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이 전략적 동맹의 핵심이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제 큰 쟁점이 중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못 팔겠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허용해줬지만 네네. 아주 최상급의 칩들은 못 팔게 하고 있고. 근데 젠슨왕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 좀 팔게 해달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젠슨 왕은 우리가 안 팔면 중국은 결국 독자 생태계를 완성해서 우리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차단하지 말고 우리 기술에 중독시켜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먹혀서 어느 정도 수출도 허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락인 전략을 계속 쓰는 건데요. 결국 올해 이제 포인트는 중독시키려는 자와 끊으려는 자가 누가 이길 거냐 이거의 싸움이 2026년에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다 독자 뭐라 그럴까? 독식할 수 독식하는 승자 거죠. 독식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실제로 중국 칩 기술은 어떻습니까? 중국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재 이후에 미국의 그 제재 이후에 중국의 칩 기술 굉장히 높이 올라왔는데요. 12월 5일에 상하이 증시에 무어스레드라는 기업이 이제 증시가 상장이 됐는데 주가가 400% 이상 폭증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딥식 같은 경우도 효율적인 칩을 이용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네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중국의 기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기술 독립을 부추긴 셈이고 그렇죠. 그래도 워낙 미국이 초격차잖아요. 네. 중국 기술 격차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승자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직 앞서 있지만 네. 중국이 못 따라올 거냐 결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끝으로요. 일자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AI라고 하면은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블루 칼라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있고요. 화이트 칼라는 이제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제조업 고용이 늘어난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AI가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 되고 뭔가를 AI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원종이었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